안녕하세요. 조직사회학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조직이론의 유형 중에서 폐쇄 모형과 관련된 두 가지 모형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나머지 두 개를 개방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개방 모형과 관련된 두 가지 조직의 유형을, 조직이론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일주일밖에 안 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거라서, 자, 조직의 유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조직에 대한 관점과 인간에 대한 관점으로 구분을 해서 조직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조직 이론들이 또는 조직이, 그거에 따라서 폐쇄 이론과 개방 이론이라고 하는 거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고, 스코트라는 사람이. 자,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한 관점은 결국 거시조직론 또는 조직 구조론에 관련된 거고, 또 조직 이론이나 조직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합리적인 인간을 설정하는 모형과 사회적인 관점을 설정하는 모형으로 구분을 하고, 요거는 우리가 미시조직론, 조직행동론, 그래서 조직에 대한, 스콧이라고 한 사람이 조직에 대한 관점과 인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조직 이론을 구분을 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어떤 그 유형이 나온다. 그래서 요 유형이라고 하는 게 모형 1. 자, 조직에 대한 관점은 폐쇄적인 것, 인간에 대한 관점은 합리적인 것. 이게 이제 모형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폐쇄적인 관점은 유지하되 인간에 대한 관점을 사회적인 걸로 바꾼 것. 이게 모형 2. 그 다음에 이 조직에 대한 관점을 개방적인 관점으로 바꾼 것. 그리고 인간에 대한 관점은 합리적인 거로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모형 3. 그 다음에 모형 4는, 자, 조직에 대한 관점은 개방적인 거. 모형 3하고 똑같은데, 인간에 대한 관점을 합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합리적인 인간이라 사회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조직 이론. 이렇게 해서 모형 4. 그래서 오늘은 이 모형 3부터 시작을 해서 모형 3과 4. 그래서 개방 모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건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 폐쇄 모형, 그래서 모형 1, 2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은 개방 모형, 그래서 모형 3과 모형 4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형 1, 2의 특징은 조직에 대한 관점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점에서 같느냐? 조직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환경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모형 3과 4는 조직이라고 하는 게 환경에 신경을 써야 된다. 조직 환경에, 즉 외부적인 거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각각의 차이점은 인간에 대한 관점을 합리적인 인간으로 설정을 하느냐, 사회적인 인간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이 구분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모형 3과 4를 오늘 살펴보는데, 모형 3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살펴보면, 자, 조직에 대한 관점을 개방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개방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내부만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조직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신경 쓰고, 그래서 조직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을 갖는, 그런 조직적 관점을 갖는 걸 우리가 개방적 관점이다 얘기를 하고, 자, 인간에 대한 관점은 합리적인 인간이다. 인간은 즉 조직 성원들이 조직 내에서 또는 조직 환경에 반응을 해서 적극적으로 조직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행위를 해야 된다. 또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방 합리, 조직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는 개방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인간을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모형 3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모형 3에 해당되는 이 모형 3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계 이론, 시스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이론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챈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전략 구조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조직 상황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톰슨이라고 얘기하는 행동 조직론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이론이 이 시스템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통틀어서 살펴보면, 모형 3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거지만 조직의 외부 환경이라고 하는 상황 요건, 조직의 상황 요건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게 이제 개방과 관련된 거고, 밑에 있는 합리적 조직 설계는 뭐냐면, 조직 상황, 조직이
외부 환경 또는 상황 요건에 대응해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조직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인 조직 설계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상황과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세 가지 이론이 있다. 크게 보면 대표적인 학자 및 학파가 있는데 이거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학파를. 뭐냐면 조직의 이 합리적 조직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해 가지고 환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 조직 설계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환경 주도론이 있고, 기술에 따라서 합리적 조직 설계의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기술 주도론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합리적 조직 설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전략 주도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개방 합리론은 크게 보면 환경 주도론, 기술 주도론, 전략 주도론이라고 하는 세 가지 학파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자, if A then B, if C then D,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황에 따라 성공적인 조직 운영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모형 3의 공통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상황에 따라 성공적인 조직 운영 방식. 자, 그러면 이 성공적인 조직 운영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인 조직 설계라고 우리가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조직 구조가 달라진다. 그러면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상황 변수가 환경이냐 기술이냐 전략이냐 이 앞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파는 상황 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조직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환경 주도론이 되는 거고, 기술이라고 하는 상황이 조직 구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면 기술 주도론이 되는 거고, 전략적인 측면이 가장 상황으로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략 주도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특성 변수, 조직 구조와 관리 방식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상황에 따라 조직의 특성이 달라지고 조직 특성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조직의 성과가 달라진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상황 이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즉 공통점이 뭐죠? 상황을 고려해서 조직 구조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이라는 말을 컨틴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아까 시스템 이론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모형 3을 컨틴전시 티오리, 상황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럼 모형 3의 특징, 장점은 뭐냐?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조직 운영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중요시하든 기술을 중요시하든 전략을 중요시하든 환경이라는 상황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조직의 구조와 관리 방식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유연하게 환경에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 적응을 강조하고, 실제로 환경이 달라지면 조직이 달라져야 된다. 조직의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이론이다. 이게 이제 장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한계점은 뭐냐면 환경에 따른 조직 대응의 논리를 굉장히 단순하게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조직의 역동성과 변화만을 너무 강조한다. 조직이 일관되게 자기 조직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환경에 대해서 순응하는 것만 강조하지 환경을 조직의 관점에서 헤쳐나가는 적극적인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무시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인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인간을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시스템 내부의 복잡한 인간 문제를 무시하는 측면이 있다. 이게 이제 한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상황이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앞에서 얘기한 거를 이제 조금 이 학파별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 뭐 아주 세부적으로 여기서는 이해하실 필요 없고,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환경주도론에 있어서는 번스 앤 스토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 뭐냐면, 자, 제일 중요한 게 상황 변수에 따라서 조직의 구조나 운영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환경 주도할 때 이 사람은 환경이라고 하는 상황을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자, 안정적인 환경이 있고, 경영 환경이, 조직의 환경이 안정적인 게 있고 불안정한 환경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안정적인 환경일 때는 기계적인 구조의 조직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 환경이 불안정할 때는 기계적 구조가 아니라 유기적인 구조를 조직이 가지고 있어야 훨씬 더 생산성을 높이고 조직이 훨씬 더 잘 해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정적인 환경 하에서 이게 이제 상황 변수가 되는 거죠. 안정적인 환경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직 구조를 기계적인 구조로 가져가게 되고, 이 기계적인 구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전문화가 높고 커뮤니케이션이 명령 지시다라고 보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위에서 아래로. 권한의 위치는 누가 주로 결정을 하느냐? 최고 경영자층이 결정을 주로 한다. 갈등 해결 방식도 명령 지시에 의해서 상급자가 갈등을 해결해 버린다는 거죠. 정보의 흐름은 상의 하달, 위에서 결정하고 밑으로 내려보낸다는 겁니다. 공식화의 수준은 매우 낮다. 자, 그럼 공식화의 수준이 낮다는 건 뭐죠? 최고 권력을 가진,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다 주도적으로 모든 걸 해나간다.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이게 이제 기계적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환경일 때는 이런 기계적 구조가 기업이나 조직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불안정한 환경일 때는 이 구조로는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구조를 유기적인 구조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유기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전문화의 수준은 낮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고, 권한의 위치도 능력과 기술을 가진 담당자 중심이고, 갈등의 해결 방식도 수평적인 방식으로 토론을 통해서, 정보의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쪽 저쪽 자유자재로, 공식화의 수준이 높다.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이게 유기적 구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환경 주도라고 하는 거는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조직 환경이 안정적이냐에 따라서 조직의 구조는 저절로 결정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 주도건 기술 주도건 전략 주도건 다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덩칸도 조직 환경이 단순할 때와 복잡할 때, 아니죠. 조직 환경이 안정적일 때와 동태적일 때 같은 말인 겁니다. 앞에서 조직 환경이 안정적이냐 불안정이냐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는 조직 환경이 안정적이냐 동태적이냐로 바꿔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세부 내용만 좀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 주도는 우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생산 기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여기서 이제 주로 기업 조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조직이 적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조직 기술의 성격이 뭐냐에 따라서 조직의 구조가 달라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생산 기술의 특징이 단위 소량 생산을 하는 거냐, 대량 생산을 하는 거냐, 연속 공정 생산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자, 단위 소량 생산은 제품 생산 방식을 개별 고객 주문에, 기술의 복잡성은 낮은 거고,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의 생산 방식이 조립 공정 방식이고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그래 기술 복잡성은 중간 정도인, 연속 공정 생산은 일관 흐름 생산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연속적인 변환이 필요한 거고 기술의 복잡성이 높은 거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업종은 주문 생산 방식, 소량을 하는 전문 업종을 얘기를 하는 거고,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업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립 생산과 대량 생산. 연속 공정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높은 기술이 필요한 화학이라든가 정유 산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산 기술이 주로 그 조직에서 활용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구조가 달라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조직 구조의 특성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 계층의 수, 그래서 단위 소량 생산, 대량 생산, 연속 공정 생산에 따라서 복잡성의 정도가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그죠? 이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거고, 관리 계층의 수도 단위 소량 생산이 제일 낮고 연속 공정 생산이 제일 높고, 최고 경영자의 통제 범위도 이쪽이 낮고 이쪽이 높고. 자, 요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는 거니까. 그래서 생산 기술이라고 하는 게 조직 구조를 결정하는 게 기술 주도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 프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제 생산 기술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략 주도라고 하는 게 90년대 이후에 굉장히 각광을 받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 주도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소비자를 보고 기업이 어떤 전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조직 구조를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론은 1960년대에 이제 이 챈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이 챈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라고 하는 거를, 규모와 범위, 스케일 앤 스코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라고 하는 게 다르다. 그리고 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어떤 소비자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쓰는가에 따라서 이 조직이 다른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순 조직, 기능적 조직, 사업부재 조직이라고 하는 형태의 조직 형태가 있는 건데, 이 기능적 조직과 사업부재 조직 또는 단순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다각화 전략,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조직 구조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브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단일 상품 관련 다각화, 비관련 다각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소비자 어떤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팔지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구조를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챈들러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포터가 80년대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상황이론이라든가 전략주도론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자, 이 사람은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 조직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업 조직은 경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경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이 뭐냐에 따라서 조직 운영을 차별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쟁 우위의 전략 요건에 따라서, 자, 이게 상황 변수가 되는 거죠. 조직 운영, 조직 구조를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품과 시장 영역이 있고, 자, 제품 시장 영역이 그 기업이 넓은 거에 해당되느냐, 제한적인 거에 해당되느냐. 그 다음에 전략을 차별화 우위를 갈 거냐, 원가 우위를 갈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의 전략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혁신에 의한 차별화 전략, 마케팅 차별화 전략, 원가 주도 전략, 집중화된 차별화 전략, 집중화된 원가 주도 전략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전략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조직 운영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 전략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고, 그 기업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조직의 요건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포터의 경쟁 우위론이라고 하는 거고, 이 포터의 책은 지금 번역이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특히 이제 기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제3 모형에서는 어떤 조직 유형이 대표적이냐? 혼합형 조직이다. 자, 첫 번째 제1 유형에서는, 제1 모형에서는 기능별 조직이 대표적인 유형이었고, 제2 모형에서는 뭐였죠? 제품별 조직이었죠. 제1 유형은 기능별 조직, 제2 유형, 제2 모형에서는 제품별 조직, 제3 유형에서는 어떤 조직이 대표적인 조직이냐면 혼합형 조직이다. 혼합형 조직은 뭐냐면 기능형 조직과 제품별 조직을 합쳐놓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직 구조를 보시면 본부 체제로 되어 있죠. 사업 본부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 본부가 기능별로, 그러니까 이 본부 자체가 본부 체제이지만 기능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PPT의 강의 내용 중에 기능별 조직의 그 조직 모형 그림하고 제품별 조직의 조직 모형하고 혼합형 조직의 조직 모형을 비교를 해서 보시면, 아,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합형이라고 하는 거는 기능별로 본부를 구성을 하고 각각의 이 본부 하에 본부를 훨씬 더 기능적으로 쪼개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품별 조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회사를 여러 개 만들듯이 했다라는 거죠.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앞부분에 제품별 조직의 이 그림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분명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혼합형 조직의 특징은 적합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합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을 유연하게 바꾸는 것을 원하는, 그래서 조직의 목표를 내적인 효율성과 적응성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빨리빨리 조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부 체계라고 하는 거는 제품 라인을 강조하지만 기능도 강조한다. 이래서 이제 혼합형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조정의 용이성이라고 하는 거가 존재하고, 동시에 조직의 효율성도 같이 달성해 갈 수 있다.
그리고 조직의 목표와 부서의 목표가 조화 가능하고 제품 라인 간 제품 라인 내의 조정이 용이하다. 이건 뭐냐면 언제든지 조직을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조직 구조를 이제 중요시한다라는 겁니다. 단점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관리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수가 있고 본부와 사업부서 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조직 이론에서는 자, 현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제3유행부터는 조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개별 조직이나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강조되는 게 뭐냐면 조직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 굉장히 빨리빨리 변화하니까 어떻게 이 변화하는 거에 조직이 적응하느냐를 강조하는 이론이 중요시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이론 틀을 가지고 등장을 한 게 제3모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모형 4, 제4 모형은 조직이 환경에 적응하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데 조직 성원들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행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직 성원들을 사회적인 인간으로 설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직 환경론이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마치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의사결정론, 웨이기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조직심리론, 그다음에 생게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학습조직론 이런 거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어떤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조직 성원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면 되는 게 아니라 조직만 유연해지는 게 아니라 조직 성원들도 유연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 3은 조직이 유연해져야 된다. 그리고 성원들은 그 유연화된 조직이 정해놓은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모형 4는 조직도 유연해져야 되고 조직 성원도 유연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차이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형 4라고 하는 거는 조직 내의 인간 문제예요.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모형 3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니까 조직 환경이 조직의 환경에 적응하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조직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규칙과 규정을 정해 놓으면 조직 성원은 빨리빨리 정한 대로 따라서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변화되는 조직 상황이라고 하는 게 너무 빨리 변화되는데 조직만 막 변화해 가는 걸로는 그 상황에 충분히 대응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규정과 규칙이 있는데 이제는 조직 성원들도 스스로 알아서 조직 상황을 판단하고 유연하게 성원들이 행위하는 행위 유형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직 내 인간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조직이 적극적이고 더 유연하게 조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게 개방 사회 모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나믹한 시스템이다, 역동적인 체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21세기형 조직 모형이다, 미래의 조직 모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죠? 이런 방식은 아직은 구상의 차원이고 이런 것이 현실적인 조직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현실적으로 조직 상황이 유동적이고 불안정하고 굉장히 빨리빨리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조직은 지금 어떤 형태의 조직 유형을 가지고 있느냐? 모형 3이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확산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모형 3이 뭐라고 그랬죠? 개방, 조직에 대해서는 개방적 관점을 가지고 조직 성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모형, 이게 모형 3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조직 상황이 더 급변하게 될 것이고 더 역동적으로 바뀔 것이고, 그러면 조직뿐만이 아니라 조직 성원도 훨씬 더 유연하게 조직 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진 게 모형 4인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이론적이고 구상의 차원에서만 얘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마치의 조직 의사결정론, 그다음에 햄머의 프로세서 조직원리, 생계의 학습조직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핵심 이론은 이런 겁니다.
90년대 이후에 세계화도 있고 국제화, 세계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구화로 인해 가지고 자,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변화, 소비자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전의 변화와는 차원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급격한 변화들이 조직 환경의 치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 얘기가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새로운 변화 패러다임에 따라서 조직 설계를 완전히 새로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조직 차원에서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급격한 변화에 급속히 빨리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성원들도 같이 변화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고객의 대응, 고객이 너무 빨리 소비자의 욕구, 소비자의 선호라고 하는 게 너무 빨리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빨간 국물 라면을 좋아했다가 또 금세 한 1, 2년 지나면 하얀 국물을 좋아했다가 또 금방 지나면은 비벼 먹는 거 좋아했다가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라면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이 선호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 고객의 선호가 변했을 때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유연한 조직 체계가 요구된다. 그게 뭐냐? 프로세스 조직이다. 자,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조직 성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팀이라고 하는 조직 형태가 필요하다. 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을 때 기술적인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학습 조직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 형태. 자,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일상적인 걸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직, 네트워크 조직. 자, 이런 방식으로 결국 프로세스 조직이건 팀 조직이건 학습 조직은 네트워크 조직은 뭐냐면 조직의 구조가 유연해지면 그 유연해진 조직 구조 안에서 조직 성원들이 어떻게 유연하게 행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조직 성원들이 유연하게 행위하는 거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의 구조를 고민하는 게 모형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기능별 조직은 전통적인 폐쇄적이고 합리적인 모형 1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원자재를 구매하고 일방적으로 그거를 방적하고 가공해서 포장하고 저장해서 가게에다가 수송 배달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고객들은 어떤 거냐면 싼 걸 원해요. 어떤 물건인지는 중요하지 않는 또는 굉장히 고품질의 가격은 상관하지 않고 품질이 좋은 거를 원하는 이런 고객군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고객군에 대해서 기능별 조직은 한 가지 제품만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싸지 않으면 이 고객군들은 사지 않을 거고 이 고객군은 싼 게 중요한데 품질이 좋지 않으면 안 사는 거죠. 자, 그러면 고객의 소비자들의 수요, 니즈라고 하는 거는 고려하지 않고 기능별 조직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좋은 제품을 그냥 만들어 가지고 가게에 내놓고 니들이 알아서 너네들 소비자의 니즈에 맞으면 사고 아니면 사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의 니즈에 맞으면 많이 팔릴 건데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팔리면 회사가 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소비자의 선호가 일단 이제 두 개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프로세스형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팀으로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1팀은 어떤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는 거냐, 싼 가격을 원하는 수요에 따라서 제품을 완전히 다르게 생산을 하는 겁니다. 고객 2팀은 뭐냐면 고품질을, 가격을 중요시하는 게 품질을 중요시하는 고객 중심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그분들에게만 특화된 제품들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시로 이 고객군을 두 개로 했는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스마트폰 시장도 그렇고 라면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수요자군이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럼 프로세스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조직 구조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품질을 원하는 그 고객층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고객 3팀을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객 수요에 따라서 조직 구조를 완전히 바꿔가는 이걸 우리가 프로세서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주로 IT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자,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조직 구조예요. 조직 구조가 없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뭐냐면, 자, 기능적 조직에서는 이게 이제 기능적 조직이죠. 인사, 격리, 제조, 영업, 기술, 품질 관리라고 하는 하나의 정형화되고 고정된 조직 형태와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매트릭스 조직은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품 관리자라고 하는 것만 존재를 하고 이 부서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아니 부서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러니까 인사, 격리, 제조, 영업, 기술, 품질 관리에 관련된 담당자들만 존재해요. 사람을 그렇게 뽑아요. 인사 담당자, 격리 담당자, 제조 담당자, 영업 담당자, 기술 담당자, 품질 관리 담당자. 이렇게 사람을 뽑아놓고 인력 풀로만 가지고 있고, 자,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소비자 또는 이런 조직, 그 기업 환경에 대응해서 이런 제품이 필요하다라고 A라고 하는 사람이 제품 개발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장이나 이런 경영진이 그걸 검토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인사 담당자일 수도 있고 격리 담당자일 수도, 누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회사의 조직 성원이면 조직 성원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제품이 필요하다. 그래야 생산성도 올라가고 제품의 수익성도 올라간다. 라고 해서 제품 기획을 해서 제안을 하고, 그 제안할 때 이 사람이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팀까지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제품은 이런 식의 제품이 필요한데,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사 담당자 중에서는 누구, 격리 담당자 중에서는 누구, 제조 담당자 중에서는 누구, 영업 담당자 중에서는 누구, 기술 담당은 누구, 품질 관리는 누구.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들로 팀을 짜서 제품을 개발해야지 제품이 최적화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제시를 하면 경영진에서 그 제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네가 낸 제품 개발 기획안이 타당성이 있고 나름대로 괜찮으니까 해봐.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A 제품 관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제품 개발 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B라는 사람이 또 다른 제품을 제시를 하면 B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팀이 만들어지는 거고, C라고 하는 팀이 만들어지고 D라는 팀이 만들어지고 E라는 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A라는 사람이 제시해가지고 한 거는 나름대로 판매가 잘 돼요. 그러면 그 제품군을 가지고 계속 A라는 제품 관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팀이 유지가 되는 건데, B라는 사람이 특정한 제품을 기획해서 검토해가지고 제품 개발에 들어갔는데 판매가 잘 안 돼요. 그러면 B 제품 관리자라고 하는 이 B 제품 팀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그리고 그 인력풀로 여기에 소속돼 있던 사람이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품에 따라서 끊임없이 팀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없어지고가 반복되면서 조직이 운영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고정화된 조직 구조라고 하는 걸 이미 갖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하고, 굉장히 변화가 빠른 조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자체도 굉장히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나오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조직의 구조가 없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력 관리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제품에 들어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잉여 인력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여기서는 쉽게 얘기하면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저성과자 관리,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다양한 팀들이 구성될 때 한 번도 선택되지 못하는 사람들, 배치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잘라버리면 돼요. 근데 자를 수 없는 제도적 환경에서는 이런 조직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본 컨셉이라고 하는 거는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 구조를 거의 없는, 고정된 조직 구조를 갖추지 않는 조직이 매트리스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트리스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적합한 상황, 환경의 특징이 매우 높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기술이 비일상적이고 높은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각각의 기술, 각각의 이 기능적 영역에서의 기술적인 전문성이 굉장히 높을 경우에 상호 의존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술적 전문성을 갖추고 제품 혁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조직에서는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기능과 제품 부분이 동일한 권한을 유지한다. 자, 장점은 뭐냐면 가장 첫 번째가 당연히 이거죠. 다양한 환경의 요구에 적합하다. 제품 간의 인적 자원 사용의 유연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제품에서는 이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기술적 특성이 높게 요구되는 제품은 기술 파트의 인력들이 대거 투여될 수가 있는 거고, 자, 어떤 거는 제조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술적 수준은 낮은데 제품의 단가, 가격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 혁신을 통해서 공정 혁신을 통해 가지고 제조 부분 인력들이 투입해서 제품을 가능한 한 싸게 만드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의 안정성이 중요한 거는 품질 관리, 이런 식으로 제품 간에 있어서 인적 자원이 최적화된 인적 자원이 투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매트릭스 조직의 특징이다. 그다음 환경 변화에 대한 복잡한 의사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그 환경에 맞는 제품을 기획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문가들이 그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능과 제품을 통합시키는 통합기술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품종 생산에 적합하다. 굉장히 다양한 품종을 개발하는 방식의 제품을 가져야 되는 산업군, 이런 거에 적합하다. 근데 이제 단점은 기능 부분과 제품 부분 사이에 전문가들 사이에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이 야기됐을 때 조정을 누가 하느냐,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는, 죄송합니다. 네. 자, 네, 잘못 눌렀네요. 네. 뒤로 갑시다. 자,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여기 투입됐다, 여기 투입됐다, 여기 투입됐다, 여기 투입됐다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거기에는 개인의 특성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자, 성격이 깐깐한 사람도 있고, 널널한 사람도 있고, 완고한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온순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자, 그러면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면 인간적 갈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나타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그러니까 내용적인 것, 기능과 제품에 대한 이런 것들보다는 인간적인 갈등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다 똑똑해요. 하나들이 다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인데 인간적으로 서로 갈등이 생겨버리면 일이 진행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상호 이해가 부족할 경우에는 기획안이나 전문 인력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단점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래 조직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팀 조직, 네트워크 조직, 프로세스 조직, 합숙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은 저희가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고 도입부기 때문에 요 하나하나는 나중에 교재를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유형으로 팀 조직, 네트워크 조직, 프로세스 조직, 학습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팀 조직이라고 하는 게 가장 보편화되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자, 그래서 이 팀 조직의 특징은 뭐냐면 신속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서가 아니라 팀으로 조직하고, 관료적인 방식이 아니라 팀 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질적인 노동 가치, 그러니까 팀이 자율적으로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팀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의 조건은 소수 인원, 10명 미만의 팀, 너무 사람이 많으면 의사결정하는데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상호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그래서 전체 구조가 계층이 단축된다라고 하는 건, 팀은 팀 안에 직위가 몇 개 없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능적 조직에서는 어떻게 되죠? 팀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본부장,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팀은 본부장 밑에 팀장과 팀원밖에 없습니다. 그냥 팀장하고 나머지는 다 팀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 구조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업의 특성, 어떤 일을 맡느냐에 따라서 그 특성에 맞게 사람들을 조직화한다. 그래서 팀 내에서는 상호 조정이라고 하는 인간적 관계와 내부적인 전문성이 어떻게 인간적 관계에서 배분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그래서 이 팀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IT라든가 전기, 전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가 빠르고 그 시장 변화에 굉장히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조직, 현대 기업 조직들이 이 팀 조직을 굉장히 많이 도입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네트워크 조직이나 프로세서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팀 조직보다도 훨씬 더 유연한 시스템이지만 아직까지는 이거를 활용하는 조직은 굉장히 드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학습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 가지하고는 조금 다른 유형인데, 그러니까 학습 조직이라고 하는 건 조직 성원들을 똑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 훈련을 시키느냐. 근데 그냥 일방적으로 데려다 놓고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팀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 팀 내에서 자기가 필요한 지식을 만들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구조화시킨다. 이게 학습 조직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학습 조직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9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도 팀 조직과 학습 조직은 현실적인 조직 구조상에 많이 들어와서 확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조금 제가 너무 다 많은 내용을 막 빨리 하느라고 좀 급하게 서두른 감이 있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를 디테일을 지금 다 공부하실 필요가 없고,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틀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 구체적인 거는 교재를 가지고 하는 이 2부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현대에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그 조직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많은데, 그 조직 하나하나를 낱개로 하면 뭐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조직 이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이론가 학자들이 조직 이론을 유형화를 시켰다. 그 중에서도 리차드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조직에 대한 관점과 조직 성원, 인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조직 이론과 조직 유형을 구분을 해놨던 거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조직에 대한 관점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폐쇄와 개방으로 구분을 하고, 조직 성원에 대한 관점을 조직 이론이나 조직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합리적인 인간과 사회적인 인간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4개의 모형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모형 1은 조직에 대한 관점이 폐쇄적인 조직, 조직 성원에 대한 관점, 인간에 대한 관점이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이론과 그런 조직 유형을 전부 다 모형 1이라고 총칭을 하는 거고, 이런 조직 1의 가장 특징적인 조직 형태는 기능적 조직이라고 하는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조직에 대한 관점은 폐쇄적인 관점을 공유하는데, 조직 성원에 대한 관점이 합리적인 인간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간을 강조하는 조직 이론 또는 조직 유형을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형 2로 구분을 하고, 이 모형 2의 특징은 제품별 조직이다. 그 다음에 모형 3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에 대한 관점을 그 조직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되는 개방적 조직이라고 하는 걸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조직 성원에 대한 관점은 모형 1과 같이 합리적인 인간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이제 혼합형 조직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다음 모형 4라고 하는 거는 조직에 대한 관점은 조직이 개방적이어야 된다. 조직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조직 성원들도 훨씬 더 조직 상황에 잘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인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간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조직 성원에 대한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게 모형 4. 그래서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하는 형태가 여기에 대표적인 조직 형태다. 그래서 요 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2주에 걸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내용하고 이거의 대표적인 조직 형태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어떤 모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고, 각각의 개별적인 디테일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거나 뭐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조금 전에 했던 이 리처드 스콧이라고 한 사람이 얘기했던 조직에 대한 관점으로서의 폐쇄와 개방, 그 다음에 조직 성원, 인간에 대한 관점으로서의 합리적 인간, 자연적 또는 사회적 인간이라고 하는 요 유형을 가지고 네 개를 구분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교재로 쓰는 거는 모건의 조직에 대한 8가지 이미지인 거잖아요. 그 8가지 이미지라고 하는 거를 여기 보시면 기계장치, 문화, 흐름, 두뇌, 유기체, 지배, 정치, 심리적 감옥이라는 8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모건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결국 겹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겹치냐면, 모건이 기계장치라는 이미지의 조직을 얘기할 때는 이 기계장치라는 조직은 스콧이 얘기하는 폐쇄적이고 합리적인 모형을 얘기할 때 기계장치 이미지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이미지를 얘기할 때는 문화라고 하는 조직의 이미지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개방적이고 자연적인 조직 이미지로서 모건이 두뇌라고 하는 조직 이미지를 얘기할 때 이거는 개방적이고 자연적인 유형에 속하는 스콧, 이게 이제 모형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건이 심리적 감옥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얘기할 때 이거는 스콧이 얘기하는 모형 3, 폐쇄적이고 이제 모형 2가 되는 거죠. 폐쇄적이고 자연적인 이 모형에 해당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건이 얘기하는 이 이미지하고 스콧이 얘기하는 분류가 거의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스콧을 먼저 얘기한 이유는 교재는 기계장치, 문화, 흐름, 두뇌, 유기체 이렇게 그냥 8가지 이미지를 낱낱으로 떼어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맥락에서 어떤 조직과 어떤 조직 이론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체계적으로 스콧이 얘기한 조직에 대한 관점과 인간에 대한 관점으로 조직을 크게 간단하게 분류를 해버리면, 우리가 모건에 대해서 우리가 기계정치로서의 이미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스콧이 얘기했던 폐쇄적이고 합리적인 모형이야. 그러면 이 기계장치로서의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환경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조직 성원들을 통제하는 조직들이 기계장치의 이미지에 해당되는 조직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문화로서의 조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교재에서 막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문화로서의 조직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에 해당되는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지만, 개방적인 조직 하에서 조직 성원들은 여전히 합리적이고 기계적으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조직들이 바로 이 문화로서의 조직이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 이제 이 표를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개방적이다, 폐쇄적이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합리적이다, 자연적이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각각이 4개의 유형으로 스콧에 의해서 유형화될 때 그 모형 1, 2, 3, 4의 핵심적 특징이 뭐다라는 정도로만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계시면 나중에 교재를 가지고 수업하실 때 훨씬 더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유형과 관련된 거는 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마치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조직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필요한 기본적인 조직에 대한 사전 지식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조직 유형을 살펴봤으니까 조직 이론을 살펴보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적인 지식을 또 한 2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모건의 조직 이론 이미지를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